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군생활 중에 생긴 정말 큰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기억 속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제 주변 지인 그 누구한테도 꺼낼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말을 꺼내고 기억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아직까지 등골이 서늘합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부터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원래 같았으면 공익으로 가도 될 정도의 증상이었는데 당시 MC몽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현역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갔다 오고 치워버리자 하는 생각에 친구랑 함께 동반 입대를 하게 되었고 약 1년간 군 생활을 하던 중 1년이 지나 제가 상병이 되었던 때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많이 다쳐서 의무실에 갔다가 군의관한테 처방을 받고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당시 제가 있었던 그 상급 의료기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묘사를 드릴게요. 먼저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H 모양을 하고 있었고 한쪽은 A병동, 다른 한쪽은 B병동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병동마다 입원 환자는 약 50명 안팎이었고 응급 상황 시 대처가 빠르게 침대 6개 정도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칸막이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허리 정도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입구 쪽에서 쓱 둘러보면 안 보이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A병동과 B병동을 연결해주는 중간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중간에는 비상구 계단이 있고요. 이 비상구 계단은 잘 쓰지 않았는데 제가 있던 병실이 5층이라 계단을 쓸 일이 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동 입구마다 일반 병원 같은 데스크가 있었고 이 데스크에는 항상 선임 간호장교 하나, 신입 간호장교 하나, 의무병 하나가 상시 대기 중이었고 새벽에는 유동적으로 바뀌는 구조였어요. 여튼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입원을 하고 한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보고 불침번을 서라는 겁니다. 사실 병원에서 무슨 환자한테 불침번을 세우느냐 하겠지만 상급병원 특성상 의무병이 투입되는 곳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밥도 아주머니들이 하셨고 군의관, 간호장교가 모두 있어서 의무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몇 안 되는 의무병이 불침번까지 서기에는 환경이 좀 열악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을 선별해서 불침번을 서게 했습니다. 부대에서의 불침번 근무와 같이 자다가 이상 징후 보이는 환자는 없는지 그렇게 관찰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부대에서는 자살이나 탈영과 같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2인 1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원 부족 문제도 있어서 그런지 불침번은 혼자 섰습니다. 이렇게 앉아서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다음 근무자를 깨워서 교대 신고를 하러 가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A병동, B병동을 연결해주는 그 긴 복도를 지나 반대편 병동에 있는 당직 간호장교한테 보고를 하러 갔어야 했습니다. 왜 저희 병동에는 당직 간호장교가 없었냐면 상대적으로 응급 환자가 나타날 일이 적은 척추신경병동이라 그 반대편 병동에서 간호장교가 당직을 서고 있었고 아무리 땜빵식으로 하는 불침번 근무라지만 최소한의 규정은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무 교대를 하러 갈 때는 전 근무자와 후번 근무자가 같이 교대 신고를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 환자, 그러니까 근무자를 깨워서 A병동으로 근무 교대 신고를 하러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을 보고 있어도 정확하진 않지만 내 주변에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제 앞에 교대하는 근무자가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비상구 쪽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비상구의 초록 불빛 안쪽으로 누군가가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게 제 옆에 시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봤는데 흰 의사 가운을 입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군의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깨랑 머리의 뒷모습 정도까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군의관이구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근무자 교대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새벽 2시에 군의관이 비상구 계단으로 다닐 일이 없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담배를 피러 옥상에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놔두고 굳이 계단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인기척에 제가 인지해서 볼 정도였으면은 앞에 가던 그 교대 근무자도 봤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면서 군의관이 뭐하러 이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있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지? 좀 희한한 경험이네 하는 수준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뒤였나?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군대란 곳이 다 그렇듯 시시껄렁한 그런 가십거리라도 하나 생기면 모두 관심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뭐 할 것도 없었고 뭐 핸드폰 같은 거는 꿈도 못 꿨죠. 소문인즉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어떤 미친놈이 막 쌍욕을 하는데 근무자가 둘러보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는 거면 장난치는 건가? 걸리면 뭐 징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막 소름 끼칠 정도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네 사지를 찢어 시장길 바닥에 뿌려 영원히 짓밟게 해야 돼. 술독에 담궈 털 한 올까지 녹여버리려니? 뭐 이 정도도 많이 순화를 한 거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이라 어떻게 재연을 하기도 좀 난해하네요. 듣다 보면 어떤 미친놈이야 뭐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병동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의 분위기였으니까요. 오죽했으면 12시 1시까지 그 범인 잡겠다고 안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웃긴 건 그럴 때면 그 병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과 사태는 점점 커져서 급기야 간호장교가 비병동을 순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쯤에 간호장교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곤 그 굉장히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잠깐 나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간호장교실로 저를 데려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더니 거기에 녹음된 리스트 하나를 재생해주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목소리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다 불살라져야 했고 누나를 다 파버릴 것들이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약 1, 2분 정도 또박또박하진 않았지만 약간 뭉개지는 목소리로 분명히 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다가도 저를 보면서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는 그 간호장교를 보니까 이게 나를 겨냥한 거구나 싶었고 곧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말들은 애초에 제가 뭐 평소에 쓰던 말들도 아니었고 뭐 어떻게 그런 어휘를 구사하다니 참나. 게다가 목류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간호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침번이 급하게 간호장교 본인을 찾았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보니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제가 막 욕을 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간호장교도 새벽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욕을 한다는 그 소문을 알고 있었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 우선 증거를 얻으려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어도 모를 정도로 막 방언을 쏟아내는 저를 보고 막 겁이 났고 곧이어 저를 깨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저를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귀신이건 몽유병이건 그런 것보다도 당시 저한테는 영창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 훨씬 더 무서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 했고 다행히 징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의 다른 병사들한테는 완전 도라이 취급을 받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같은 병동의 어떤 병사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요즘에는 잠 좀 잘 자요? 잠은 잘 자죠. 근데 자는 동안 제가 뭘 하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저희 어머니께서 무당일 하시거든요. 아, 네. 저는 신내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무당될 생각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대강 알긴 알거든요. 이런 말에 좀 덜컥 겁이 나기도 했는데 한편으론 저를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좋진 못했습니다. 아저씨, 확실한 건 아닌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요. 머리맡에 지금 있는 거 다 없애고 내일 식당 가서 팥이면 가장 좋은데 팥 없을 테니까 소금 같은 거 얻어와서 머리맡에 두고 자봐요. 아니면 베개 밑에 두고 자든가. 네, 고마워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는 원래 귀신을 되게 많이 무서워하는 편이긴 하지만 누군가 귀신 이야기 같은 걸 하면 귀 기울이고 잘 듣고 있다가 저한테 해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은 다 챙겨서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굵은 소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머리맡에 두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불침번 근무를 설 때 제가 또 욕을 하는지 한번 봐달라고요. 아마 이쯤 되면 절 정신병자로 취급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들린 말이 잠꼬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고함을 치거나 욕을 하는 건 없었고 좀 끙끙 앓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무당의 아들이라는 병사한테 가서 몇 번이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본인에게 한이 맺혀가지고 귀신이 씌이는 경우도 있지만 잡기라든지 떠도는 악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조금 기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막 그렇게 귀신이 씌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집에 무슨 나무, 팥, 소금 같은 걸 두고 자면 이런 게 좀 덜해진다, 이렇게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하여간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짜증도 났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병동에서 잘 지내다가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부대에서도 여전히 가위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휴가 나가서 절도 가보고 지갑에 부적도 넣고 다녀봤지만 결코 나아지진 않았어요. 저녁을 하고도 한동안 여자친구와 함께 잘 때면 여자친구가 너무 놀라서 막 저를 깨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전역한 지 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간간히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빈도는 그때만큼은 아니고요. 다만 정말 무서운 건 저는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게다가 꿈 같은 걸 꾸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6년 전 불침번을 설 때 그 비상구 계단에서 봤던 군의관 형체의 무언가, 또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터져나온 이상한 말과 행동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부터는 저에게 귀신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로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귀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행동, 물건, 이런 거 모두 조심하는 편입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서 기존에 살던 집은 팔고 저희가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잠깐 지낼 수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던 해가 1990년 여름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같은 국내 서클이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한별단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학교에서 1박 2일 동안 캠핑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게 이사를 가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귀가하는 날이랑 이사하는 날이 겹치게 됐고 저는 귀가하는 날 바로 이사하는 집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행사 당일날은 학교에서 캠핑을 했으니까 잠을 잤을 리 없었겠죠? 학교가 남녀 공학인데다가 같은 한별단 남학생 여학생들이 모여있으니까 바로 잠을 안 자고 밤새 그렇게 떠들고 논 거죠. 그렇게 실컷 놀면서 밤을 새고는 귀간날 새 집으로 찾아갔는데 저희 집 짐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 주인분께서 짐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들어가진 못하고 밖에서 막 우물쭈물거리고 있으니까 한쪽 작은 방을 가리키면서 그 방은 다 비었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 방으로 들어갔고 짐도 들어와 있는 게 없고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앉아있던 채로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들자마자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요. 웬 파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와, 진짜 이쁘다 하면서 바라봤던 기억은 나거든요. 너무나 예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대뜸 그 여자가 나가라고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인데 내가 왜 나가요? 아줌마가 나가요. 막 이러면서 성질을 부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대꾸를 하니까 굉장히 험악하게 인상을 팍 쓰더니 깍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그 순간 잠에서 확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제가 잠에서 깼는데도 웅웅거리는 게 한동안 계속될 정도였어요. 아니 아직 이사를 다 들어온 것도 아닌데 무슨 이런 꿈을 꾸지? 하고 생각이 들다가 금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그곳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밤에 집에서 공부를 할 때면 방에 있는 불은 다 끄고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늦게까지 깨어있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꼭 누군가가 제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두 번이야 그러려니 하기도 했고 엄마가 보고 있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기까지 했는데 며칠이나 그 느낌이 계속되다 보니까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그 느낌이 딱 들면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스탠드 불빛 말고도 방에 불을 다 켜고 밝은 곳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은 계속해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저런 느낌 때문에 밤에 무서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만 좀 기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가 전셋집이라서 집주인이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쩐지 저희 온 가족이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왜 이사 오기 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 친구 댁에 보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그 누군가의 시선이 너무 싫어서 저는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은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절대 핑계가 아니라 집중도 할 수 없고 자꾸 흠칫흠칫 놀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집에 이사 온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제가 있던 장소가 당시 살고 있는 아파트 뒤편이었는데 산이 하나 있고 그 앞으로 큰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곳 길가 버스 정류장에 몇 명의 사람들과 제가 함께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었고 버스 정류장에만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산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동 그 자리에 서 있던 파란색 원피스의 여자가 뒷산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보였고 그 뒷산 중턱까지 올라가더니 그 여자가 막 땅을 파더라고요. 아주 잠깐 사이에 꽤나 깊이 판 듯 보였어요. 옆에 그 꺼낸 흙이 아주 높이 쌓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곤 휙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고 웃더라고요.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달콤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리로 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 땅 파놓은 자리가 제 무덤 자리라는 걸요. 그 순간 길을 따라 버스 한 대가 와서 섰는데 그 버스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랑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버스에 꾸역꾸역 올라탔지만 저는 도저히 올라탈 수가 없어서 결국 저만 남겨두고 그 버스는 떠났습니다. 여전히 무덤자리를 파놓고 절 부르는 여자가 보이는데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큰 길을 따라 걷고 또 걷는데 제 딴엔 겁먹은 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 뛰지는 못했고 큰 길 따라 걷고 또 걷는데 달이 떠 있을 때는 계속 걷고 걸어도 그 달이 제자리에 떠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제가 아무리 걸어도 그 여자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그 여자의 표정이 어떻게 해서든 오늘 안에 너를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막 이런 표정이라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막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저 멀리서 나타난 하얀 강아지 한 마리, 이사 오기 전까지 함께 살던 우리 아롱이였어요. 아롱이가 달려와서 제게 안기는 순간 주위가 환해지면서 저는 잠에서 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꿈의 느낌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이상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개꿈이다 하면서 토닥여 주시길래 그렇게 어영부영 또 버티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나? 엄마가 부적 목걸이를 하나 주시더니 밖에 나갈 땐 무조건 하고 다니라고 절대 몸에서 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날 저희 집 현관문 위쪽에는 원래는 없었던 부적까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방엔 하얀 강아지 인형이 놓여 있었고 아롱이랑 찍었던 사진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롱이를 지금 당장 데려올 순 없지만 새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그때 바로 데려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그리고 한동안 뭘 하든 몸 좀 사려라. 펄떡거리지 말고 조심하고 다녀라. 이러시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꿈을 꾼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심부름으로 슈퍼에 두부를 사러 가게 되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미 꼭대기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기다리느니 그냥 걸어서 내려가자 생각하고 계단 쪽으로 발을 딛는 그 순간 제 발밑으로 계단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제가 공중에서 구르면서 발목에 엄청난 통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멍도 잘 들고 상처도 잘 나는 저질 피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아무런 상처 없이 발목만 똑 부러졌답니다.
그런 계단에서 잘못 구르면 목도 부러지고 한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굴렀는데도 불구하고 발목만 그 정도로 다친 건 정말 천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을 답답하게 발목 깁스를 하고 살았고, 깁스를 풀었을 땐 또 풀었다고 그렇게 마음껏 뛰어다니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전해 들은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2번째 꿈을 꿨던 그날, 제 꿈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이건 그냥 넘길 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잘 아는 절에 스님을 찾았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세요. 아무튼 저의 꿈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희 가족의 사주를 확인하신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새로 이사간 곳의 터주랑 다른 식구들의 합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도 승진하실 거고 남동생, 엄마한테도 너무 더없이 좋았는데 저랑은 너무 상극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터에서 지내면 이 터주가 방해받고 자기가 밀려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를 쫓아내려 할 거라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죽여서라도 없애려 할 거라고 그러시더래요. 제가 약간 이런 쪽으로 좀 기가 세서 일반 귀신들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지만 이게 터주랑 척이 질 땐 너무 안 좋은 기질이라 빨리 이사를 가지 못할 거면 터주 눈이라도 가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눈을 가려도 이미 본 것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액땜을 한다고. 그 액땜까지 막을 순 없지만 죽을 상황을 다치는 정도로 바꿀 순 있으니 그거라도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근데 지금 당장 강아지를 키울 수 없으니까 강아지 인형이나 부적 같은 거라도 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대요. 제가 개와 함께 있으면 그 개의 기운이 저의 기운을 더 증폭을 시켜서 앞으로도 살면서 귀신 손 탈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맞는, 저를 숨겨주는 부적을 나를 잡고 받아온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스님 덕분에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궁금하기도 해요. 그 터주신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2015년에 영어 강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거제도의 모 영어학원에서 강사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거제도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거제도 고현버스터미널에서 11시 30분쯤 내렸는데 학원 면접 약속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거제도 구경도 좀 할 겸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그 지도를 보면서 면접 장소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상으로는 대략 12시 15분쯤에 도착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도보로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학원에 거의 다 다다를 쯤 돼가지고 길이 Y자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스마트폰도 오류가 나가지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오른쪽 길을 택해서 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자는 생각으로요. 그 길은 왕복 4차선 도로였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시골길에 가까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저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있던 길에 왼쪽에 2층짜리 건물이 나오길래 봤더니 1층이 꽃가게였나? 하여간 그랬고 2층은 분명히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거제 모 교회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회의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하여튼 그 교회 옆에 거제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낮 12시쯤이었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 같은 게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유리 현관을 바깥으로 열어놓았는데
1층에서 2층 교회로 통하는 계단에서 웬 여자아이가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냥 여자아이가 하나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정면을 보고 걷고 있었는데 오작동하던 스마트폰이 이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Y자 갈림길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겠다. 날씨도 덥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오른편에 한 식료품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는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그 Y자 길이 시작되는 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등에는 백팩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방금 산 음료수가 들려 있었고 또 귀에는 이어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회를 마주칠 때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서 건너편에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그 갈림길 초입으로 가려고 길을 무단횡단해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 교회 바로 옆을 지나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건너편에서 봤던 그 교회를 바로 옆으로 지나고 있었는데 조금 아까 보았던 그 여자아이가 아직도 계단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주 잠깐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게 눈을 마주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정면을 보고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제 왼쪽 허벅지 뒤쪽을 손으로 막 쥐어잡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놀라서 이게 뭐지? 하고 이어폰을 뽑고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여자아이인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생김새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나이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뒷머리는 길었습니다. 그런데 앞머리를 양쪽으로 넘겨서 이마가 훤히 보였고요. 머리는 아주 새까맸습니다. 옷은 여자아이들이 학예회 같은 거 할 때 입는 하얀 색깔 공주 스타일의 드레스였고요. 등에는 드레스에 날개까지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재도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래 여자아이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치 고양이처럼 검은 자가 눈 전체를 덮고 있었고요. 드러난 이마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마치 야구공이 유리창을 뚫은 것처럼 아주 깊은 상처였어요. 그렇게 큰 상처가 있다면 보통의 부모들은 병원에 내려가서 어떻게든 봉합을 시켜줬겠죠. 그런데 후처치를 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상처에 얼굴을 들이밀고 자세히 봤는데 아예 두개골은 뚫려있고 안에 뇌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 너 지금 엄마 어딨니? 이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집에 가서 같이 살래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잘못 꼬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종종 걸음으로 도망가는데 그 아이가 저를 쫓아오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던 한 흉가 체험 전문 방송인이 저의 스토리를 듣더니 즉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2017년도에 제보를 받고 거기를 갔었대요. 교회 청소년들이 그 건물 내부와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걸 본다고요. 그런데 2017년도 그 당시에는 1층이 카페로 바뀌어 있더래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가끔 마감 청소를 하고 있을 때면 검은 물체가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 찻길 건너편에서 웬 여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카페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 카페 사장님이랑 눈도 마주치고 했다. 이랬답니다. 그 방송이 뭔가 저의 이야기를 검증해 준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그 방송인이 자기가 잘 아는 무당하고 조우를 해서 그 교회 근처에 새벽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를
무당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가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가던 중에 차에 치인 고양이를 보고 이제 도와주려고 그쪽으로 갔다가 본인도 차에 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그만 숨을 거뒀다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사건 기록을 보니까 정말로 2009년에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더래요. 얼마 전에 올라온 하반신 귀신 이야기를 보고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모 잡지사에도 실렸던 이야기인데 실화인지 떠돌던 이야기인지 하여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1977년도였는데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지금 55에서 한 60 넘으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 다 기억하실 거예요. 때는 43년 전 11월 달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는 만나면 항상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화제거리가 바로 그 학교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C여고에서 벌어진 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C여고 학생들은 매일 수업이 끝나면 학교 도서실에 남아서 10시까지 자율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보습학원을 가거나 과외 같은 개인 지도를 받는 건 부잣집 자녀들만 가능했기 때문에 보통 어느 학교건 간에 일반적인 학생들은 모교에 있는 도서실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학교의 도서실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였기 때문에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수희 아저씨들은 학교 건물들을 순찰을 도셨고 도서실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을 빨리 귀가하도록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던 시절이라 버스도 일찍 끊겼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택시도 영업을 못하던 시절이었고 통행금지 시간인 밤 12시가 넘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경찰들이 막 다 잡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수희 아저씨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빨리빨리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수희 아저씨께서 도서실에 남아서 공부하던 아이들을 귀가하라고 그렇게 알림 조치를 하고 건물 순찰을 돌고 있었대요. 수희 아저씨께서는 온 학교 건물을 한 바퀴 순찰을 돌고서 다시 한번 도서실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도서실 건물의 복도전 등, 현관전 등, 그리고 잠금 장치 같은 걸 확인해야 되니까 다시 도서실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그렇게 수희 아저씨가 다시 도서실로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는데요. 아직까지도 도서실에 불이 들어와 있더래요.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도서실을 이용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꼭 불을 끄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시간대에 가면은 불이 꺼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저씨께서는 마지막에 나간 학생이 불 끄는 걸 깜빡 잊어버린 줄 알고 불을 끄려고 그 도서실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도서실 안에는 한 여학생이 책상 위에 다소곳이 앉아가지고는 고개를 떨구고 있더랍니다. 하지만 이 여학생 책상 위에는 책 한 권도 놓여있지 않았고 더욱 특이했던 건 그때가 11월 초였는데 모든 학생이 겨울 학생복인 검정 동복을 입어야 하는 시기였는데요. 그 여학생만이 봄과 가을에 입는 춘추복, 그러니까 하얀 긴팔 교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수희 아저씨는 저기 학생, 어여 빨리 집에 가. 11시 반이면 막차 끊겨. 어여 빨리. 수희 아저씨께서 이렇게 빨리 가라고 재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개를 떨구고 있는 여학생은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렇게 여고생과 수희 아저씨 사이에는 몇 분간의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려는 수희 아저씨는 기다리다가 우라통이 터지셨나 봅니다. 그냥 도서실에 있는 형광등 스위치를 하나하나 꺼내려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도서실 안은 희미하고 어두컴컴하게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그 여학생이 스르르 일어나더니 깜깜한 도서실 입구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의 하체가 보이지 않고 하얀 교복 상체만이 둥둥 떠서 돌아다니고 있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듣기로 어느 여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의 혼령이 도서실에 출몰하는 거라고 말이죠. 아마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여러분들의 어머니 중에 5, 60대 분들 계신다면 이 이야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온 지 채 20일이 안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방에 갔더니 동생 은진이가 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깨울까 말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냥 계속 자라 이렇게 놔두고 저는 그 침대 밑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침대 밑에 누워있는데 조금 전에 만나고 온 그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한참 동안 수다를 떨면서 웃고 떠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곧 동생 은진이가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절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방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마저 통화를 끝내고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은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은진이가 친구네서 자고 온다고 하고 나가서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이틀이 지나도록 은진이가 돌아오지 않았고 동생 은정이까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출근하기 전에 엄마한테 얘네들 이래도 되는 거냐고, 여자애들이 며칠씩이나 외박하는 게 좀 안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푹 하고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에휴, 은미야, 은정이랑 은진이 네 방에서 귀신 봤다고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오겠다고 난리였어. 이러시면서 엄마가 오늘은 제 방에서 자기가 직접 자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가 금시초문이었는데 너무 놀라서 뭔 소리냐고, 나 여기 이사 와가지고 20일 동안 자면서 단 한 번도 이상한 거 본 적이 없다면서 팔짝 뛰면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두 동생한테 차례대로 전화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먼저 은정이는 컴퓨터로 뭘 검색할 게 있어서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제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다가 마치 수면 무호흡증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진짜 질식사에 죽을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떴는데 누군가 자기의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긴 머리로 가려진 한 여자가 하얀 손가락에 검은 손톱을 가진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질렀더니 곧 엄마가 뛰어오셨고 그 형체는 스르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은정이는 그 하얀 손과 검은 손톱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너무 생생해서 집에 도무지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난린가 싶어서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은진이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은진이 말은 저번에 제가 집에 늦게서야 귀가했던 날 침대에서 자던 중에 제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힐끗 한번 봤대요. 그런데 자기 발 밑에 쪽으로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왔나 보구나 생각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비몽사몽했던 그 상태에서 바로 다시 잠에 들었대요. 그런데 자고 있던 은진이는 제가 도무지 전화를 끊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 통화 소리가 좀 거슬려가지고 몸을 뒤척이면서 옆으로 돌아 누웠대요. 그리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실눈을 떴는데 검은 옷을 입은 제가 엎드려서 통화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눈을 다시 감고 자려고 하는 찰나에 생각해보니까 아까 자기 발끝에서 하얀 옷을 입은 절 본 것 같아서 고개를 확 돌려서 밑에를 다시 봤대요. 그런데 그때 정말 숨이 넘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대요. 아주 긴 머리, 하얀 옷을 입고는 얼굴은 마치 밀가루를 뿌린 것 같이 하얀 얼굴의 여자가 제 동생을 비웃듯이 웃으며 째려보고 있더래요. 그 눈빛은 핏줄이 빨갛게 다 터져 너무나 끔찍했고 당장이라도 제 동생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고 합니다. 온몸이 떨리며 숨이 막혔고 공포에 압도돼서 입에선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엄마 방으로 갔던 거고요. 그리곤 집 안에서 귀신을 봤다는 얘기를 하면 뭔가 그걸 다 알아차리고 해코지를 할까봐 거기에선 말은 못하고 아침에 밖에 나와서 전화로 엄마한테 못 들어가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동생들의 그런 태도에 굉장히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대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말씀하시길 저희가 이 집을 들어올 때 매매로 들어온 데다가 올수리까지 하고 또 이것저것 가구까지 바꾸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지출이 컸던 거죠. 그런 와중에 제 방을 꾸며주시면서 진열장 같은 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마침 저희 엄마 친구가 산지 얼마 안 된 진열장이 하나 있었는데 막상 실내 구조나 인테리어랑 잘 매칭이 안 되는 느낌이 있다면서 새집 이사간 기념으로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방문을 했더니 그게 너무 새 것 같고 좋더래요. 그래서 그걸 제 방에 갖다 놓은 건데 아무래도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가구나 물건들은 전부 이전 집에서 쓰던 거 내지는 이번에 새로 구매한 것들인데 다른 사람 손 탄 건 그 진열장뿐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날 당일 오후에 혹시나 해서 동네에 용한 무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분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을 한 바퀴 쫙 둘러보시더니 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 있네요. 이 장에 귀신부터 들어왔어. 제 방에 있는 그 진열장을 지목하면서 귀신이 붙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그대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친구한테 알아보니까 그 친구분이 이실직고 하시기를 저희 동네에 극락정사라고 써진 한 집이 있었어요. 뭐 사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집에 있는 무당이 저희 엄마 친구의 지인이었는데 친구분도 거기서 그냥 멀쩡한 걸 주길래 받아온 거래요. 그걸 집에 갖다 놓은 엄마 친구는 꿈자리가 사납고 찝찝해서 가져다 버리려다가 저희 엄마가 진열장을 하나 더 구매할 거라고 하니까 그걸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준 거였어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그 무당분을 불러다가 저희 집에서 구슬했습니다. 그리곤 그 진열장을 다 부셔가지고 집 밖으로 빼냈어요. 그리곤 어딘가에 가서 그 잔해를 다 불태웠고 뭔진 모르겠지만 막 우리 집에 뭔가를 뿌렸어요. 그 난리를 피우고 나서야 괜찮다고 해서 저도 동생도 가족들 다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다들 겪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집이 좀 오싹했고 저는 제 방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동생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잠에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은정이가 비명을 깍 하고 지르는 바람에 다들 잠에서 깨가지고는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은정이는 토끼 눈이 돼서 말하길 나 물 마시려고 나왔는데 언니 방에서 웃음소리 났어. 분명히 오늘 굿을 끝냈는데 제 방에서 무슨 귀신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다들 놀란 상태에서 제 방을 확인하려고 엄마가 문고리를 잡는데
정말 TV나 공포영화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그 귀신의 긴 숨소리 같은 게 마치 오디오 볼륨 최대로 해놓은 것처럼 크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절대 잘못 들은 게 아닌 건 저희 가족 모두가 동시에 들었습니다. 다 같이 비명을 깍 지르고 서로 껴안고는 엄마 방에서 뜬 눈으로 그날은 밤을 지새웠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무당을 집에 불러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그 장식장에 있던 귀신이 제 방에 있는 붙박이장으로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바탕 구슬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 방은 무서워서 지금은 빨래 말리는 용도 옷방 같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그 귀신이 제 방에 있으면서 왜 저한테는 보이지 않았는지 그게 참 의문점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무서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혜주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3살 아래인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학교 문제로 두 남매만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 부모님께선 시골 농장에서 일을 하시며 전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선 주말이면 올라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내려가곤 하셨지만 보통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자취 아닌 자취를 하면서 집에 부모님이 없는 시간이 긴 아이들은 주변에 친구가 몰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헌데 혜주 집에는 그렇게 왁자하게 친구들이 놀러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특히 저는 혜주랑 친했지만 주로 혜주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밥도 먹고 놀고 그러는 편이었지 혜주 집에는 끼케야 갔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였지만 그냥 왠지 몸이 거부하는 느낌이랄까요? 가게 되더라도 1~2시간 정도만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 가자마자 혜주가 부모님께서 장롱을 하나 구해다 주셨다면서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마스야, 있잖아. 주말에 엄마 아빠가 농을 하나 들어주셨는데 이거 진짜 너무 이뻐. 마음에 쏙 들어. 좋겠다. 근데 장롱이면 무거울 텐데 두 분이서 옮기시느라 힘들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농이 너무나 쏙 마음에 든다며 기분 좋아하는 그 혜주의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당시에는요. 그러고 그 다음 날인가? 혜주네 집으로 저랑 혜주 그리고 다른 친구 셋이 놀러를 간 일이 있었는데 혜주가 특이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놓고는 막상 집주인인 자기 자신은 단잠에 빠져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조금 노닥이다가 침대에 누워있던 혜주는 어느새 잠이 들었고 저는 혜주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른 친구는 혜주도 잠을 자고 있고 이제 심심해지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도 저는 약 30분 정도를 컴퓨터를 더 하다가 한 5시가 다 되어가서 컴퓨터를 끄고 혜주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야기했어요. 야, 쭈! 벌써 5시야. 나도 이제 집에 갈게. 문은 안에서 잠글 테니까 그냥 계속 자, 알았지? 알았어. 들어가. 아, 한 가지 더. 혜주는 잠을 자는 중이더라도 옆에서 누가 말을 걸면 묻는 족족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기억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요. 하여튼 대답하는 걸 듣고 현관문 손잡이를 안에서 잠궈두고 저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절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니 제 손을 잡아 끌고 교실 밖으로 나온 혜주가 말했어요. 있잖아.
너 어제 몇 시에 갔어? 한 5시쯤 갔는데? 여진이는 나보다 더 일찍 갔고. 근데 왜? 혹시 너 컴퓨터 하다가 켜두고 갔어? 아니? CD도 다 빼놓고 모니터도 껐고 차단기 버튼도 다 눌러놨는데 왜? 아, 그렇지. 나 어제 집에서 귀신 봤어. 혜주는 제가 집에 간다고 인사를 했을 때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문을 닫는 소리까지 듣고 다시 스르르 잠에 들었는데 한참 더 지나서 문득 누군가가 컴퓨터 키보드 자판을 치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러는 타자 소리요. 그래서 벌써 동생이 왔나 싶어서 실눈을 떴는데 약간은 어두웠던 방 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 불빛을 받으며 타자를 치고 있는 사람의 형태가 보였답니다. 여진이야? 아직 안 갔어? 그렇게 잠에 들려다가 불현듯 후다닥 일어났는데 컴퓨터는 켜진 상태 그대로 의자까지 그대로 빠져 있었답니다. 동생도 아직 학원에서 오지 않은 상태라서 집안에는 혜주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혜준에 놀러 갈 때면 얘가 단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집에 가야 할 때가 되면 컴퓨터도 끄고 의자도 집어넣고 그렇게 정리를 다 하고 나와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다 하고 나왔던 기억이 분명합니다. 헌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혜주가 워낙 무서워하길래 그냥 제가 차단기를 잘못 눌러서 다시 켜졌는갑다 하고 그렇게 무마시켰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학창시절 때는 두발 자유화가 아니라서 귀 밑 2cm까지만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 친구들 모두 다 단발머리였죠. 헌데 혜주가 집 청소를 하다가 컴퓨터 책상 밑에서 아주 기다란 머리카락을 발견했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혜주의 어머니께서도 짧은 파마머리라서 그렇게 긴 머리카락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의 집이었는데 어림잡아도 60cm가 넘는 길이의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청소를 할 때는 이런 게 발견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컴퓨터 사건을 겪고 나서 나온 거라서 혜주는 거의 완전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유일한 룸메이트였던 혜주의 동생은 남동생이라 아주 짧은 커트머리였고요. 저는 혹시라도 여러 가닥이 합쳐져서 길게 보인 거 아니냐 그렇게 혜주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렇게 당겨도 봤대요. 근데 분명하게 한 가닥이 긴 머리카락이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생이 기르던 햄스터 5마리가 동시에 죽는 일도 있었는데 그 죽어있는 모습이 너무 기괴해가지고 또 한 번 놀란 일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중에 햄스터 길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먹이를 안 줘서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적어도 한 마리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5마리가 너무 기괴한 모습으로 동시에 죽어 있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이후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날은 혜주가 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왔는데 혜주 방 옆으로 현관 중문이 있었거든요. 그 중문에서 한 여자를 보았답니다. 헉 하고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다가 순간 동생의 여자친구인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치곤 나이도 많아 보이는 데다가 빨간 가죽 자켓에 짧은 스커트 차림을 하고 있더래요. 그렇게 아주 매섭게 자기를 노려보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하고요. 하여 바로 시골에 계신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최근에 햄스터가 죽었던 일, 머리카락이 나왔던 일,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여자 환영까지 그렇게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했는데 혜주 어머니께서 좀 놀란 반응을 하셨다네요. 보통의 부모님들 그런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잖아요. 아무튼 나중에 엄마 말씀이 그 혜주 집에 들여놨던 장롱이 실은 시골에 계시던 동네 사람에게 받아온 물건이었는데 너무 새 것이라 받아와 보니 안에 붉은 재킷이 하나 걸려있던 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혜주 어머니께서 전 주인에게 재킷이 하나 걸려있는데 이거 깜빡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자 전 주인은 그냥 그거 버려도 상관없다 이랬대요. 그래서 혜주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재킷을 내다 버리셨고 장롱만 혜주 집으로 들이신 거였어요. 그런데 혜주가 빨간 재킷을 입고 있는 한 여자가 혜주를 노려봤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가 그 전 주인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나봐요. 여기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장롱은 그 전 주인의 딸이 사용하던 거였는데 뭐 사고였는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집에 두려니까 좀 그래서 새거나 다름없는데 필요하면 가져가라 하고 그렇게 혜주 어머니한테 준 거였대요. 게다가 그냥 받아오기도 좀 뭐해서 얼마 정도 지불을 하고 또 가져온 거라 하더라고요. 하여간 혜주 어머니께서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자기 딸이 쓰던 건데 지금은 아무도 안 쓴다. 그래서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받아오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받아왔겠냐면서 그 전 주인이랑 대판 싸우셨다고 했어요. 결국 그 장롱은 시골로 다시 보내졌고 한동안 혜준의 집에는 어머니께서 지어오신 부적이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중고 물품, 특히 나무로 된 가구 같은 것들은 특히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이렇게 하품이 나오실 텐데 월요일 하루 화이팅 하시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보야.